세계적인 건축가가 우연히 발견한 한강의 비밀. 그는 왜 평생의 철학을 바꿨을까요? 네덜란드 수자원 관리의 대가가 한국의 강에 무릎을 꿇은 이유. 오늘 그가 직접 밝히는 한강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헨슨입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출신의 건축가이자 도시계획 전문가로 25년간 세계 각국의 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이끌어왔죠. 제가 처음 서울을 방문한 건 2019년 여름,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한 짧은 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방문이 제 인생과 도시계획에 대한 철학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에 오기 전 제 생각은 이랬습니다. 한국? 아, 경제 발전이 빠른 나라지. 하지만 도시계획은 글쎄, 아시아의 다른 도시들처럼 체계 없이 빠르게 성장한 곳이겠지.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제 선입견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시설, 완벽하게 정돈된 동선,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까지.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도로를 따라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 눈에는 이제 막 개발을 시작한 나라의 모습이 아닌 체계적으로 설계된 인프라가 들어왔거든요. 이건 제가 예상했던 아시아 도시의 모습이 아니에요. 너무 체계적이고 계획적입니다. 저는 제 옆에 앉은 통역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한국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계획 없이 성장한 것은 아니에요라고 답했죠. 호텔에 도착하는 동안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과연 이 나라가 자연과 도시를 어떻게 조화시켰을까? 개발 과정에서 강과 같은 자연환경은 어떻게 다뤘을까? 그날 밤 저는 다음날 있을 미팅 자료를 검토하며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의 도시 개발 역사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가난한 나라였던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는지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궁금했습니다. 내일 미팅에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까? 저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택시를 타고 회의 장소로 향했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유창한 영어로 저에게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네덜란드에서 왔다고 대답하고 반갑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 시선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게 뭡니까? 저는 택시 기사님에게 물었습니다. 한강입니다. 서울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강이죠. 그 순간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본 것은 단순한 강이 아니었습니다. 도시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웅장한 물줄기,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싼 녹지대와 자전거 도로, 수변 공원까지. 이런 광경은 제가 수십 년간 세계 각국을 다니며 보았던 어떤 도시의 모습과도 달랐습니다. 잠시 저 다리 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예정된 미팅 시간을 잊은 채 택시 기사님에게 한강 다리 위에 잠시 멈춰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서울의 심장부를 가로지르는 한강의 전경을 제대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강을 따라 뻗은 자전거 도로에는 이른 아침부터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있었고 강변공원에서는 조깅을 하거나 요가를 하는 시민들이 보였습니다. 강 위로는 다양한 디자인의 다리들이 놓여 있었고 그 너머로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군요. 도시와 강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다니. 택시 기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외국인들은 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에겐 너무 당연한 풍경인데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항상 놀라워하시죠. 택시를 타고 미팅 장소로 다시 향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었네요. 저는 서둘러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제 머릿속은 여전히 한강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회의는 새로운 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관한 것이었지만 저는 계속해서 한강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대규모 강을 도시의 중심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네덜란드에서도 우리는 물과 함께 살아가지만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야. 회의가 끝나자마자 저는 한국인 동료인 이지영 씨에게 물었습니다. 한강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그곳의 개발 역사, 계획 철학, 모든 것이 궁금합니다. 지영 씨는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아, 한강요? 네, 물론이죠.
하지만 왜 그렇게 관심이 많으신가요? 당신들에게는 평범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본 한강은 단순한 강이 아닙니다. 그건 도시 계획의 기적이에요. 지영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적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오랫동안 일하신 김종석 박사님이십니다. 그분은 한강종합개발계획에 직접 참여하셨던 분이에요. 그날 오후 저는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30년간 일해온 김종석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한강종합개발계획에 직접 참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한강은 오염된 강이었습니다. 서울 시민들에게 등 돌린 존재였죠. 김 박사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본 그 아름다운 강이 불과 50년 전에는 오염된 강이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김 박사는 저에게 충격적인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쓰레기로 가득했던 한강, 홍수로 침수된 주변 지역, 접근조차 어려웠던 강변의 모습들. 한강은 우리에게 항상 두 얼굴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생명을 주는 물줄기이자 때로는 재앙을 가져오는 무서운 자연력이었죠. 저는 지금의 한강과 과거의 모습을 비교하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던 거죠? 김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1980년대 우리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강을 단순히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 속으로 끌어들이자는 것이었죠. 김 박사는 한강종합개발계획의 청사진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홍수 방지나 미관 개선이 아닌 강과 사람이 공존하는 새로운 철학이 담긴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는 강을 막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강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홍수를 막기 위한 제방을 만들되 그 위에는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원을 만들었죠. 물의 흐름을 조절하되 그 과정에서 수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함께 했고요.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네덜란드에서 배웠던 물 관리 철학과는 다른 접근법이었습니다. 우리는 물을 통제하고 이기는 데 집중했지만 한국은 물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았던 것이죠. 다음 날, 김 박사는 저를 한강의 여러 시민공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우리는 한강을 중심으로 총 12개의 시민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여의도, 뚝섬, 잠원, 반포. 각각의 공원은 저마다의 특색을 가지고 있죠. 저는 이런 규모의 강변 공원 체계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뉴욕의 허드슨 리버파크, 파리의 센 강변, 런던의 템즈 강변. 어느 것도 한강변 공원의 규모와 완성도에 비할 수 없었습니다. 한강변 자전거 도로는 총 길이가 80km가 넘습니다. 서울 시내를 완전히 순환할 수 있는 길이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덜란드는 자전거의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이런 규모의 도시 내 자전거 네트워크는 우리도 쉽게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 박사는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자전거 도로뿐 아니라 강변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는 총 길이가 100km가 넘습니다.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한강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했죠. 김 박사는 저에게 한강에 놓인 31개의 다리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각각의 다리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서 건축미와 기능을 모두 갖춘 예술품이었습니다. 반포대교의 무지개 분수는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 최대 규모의 다리 분수입니다. 밤에는 LED 조명과 함께 음악에 맞춰 춤추는 물줄기를 볼 수 있죠. 저는 영상을 보며 말을 잊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다리가 아니라 도시의 랜드마크였습니다. 도시 인프라가 기능성을 넘어 예술적 아름다움과 시민의 즐거움을 추구한다는 것.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배워온 도시계획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을 불과 40년 만에 이루어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40년이라고요? 네덜란드에서는 운하 하나를 정비하는데도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리곤 합니다. 김 박사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빠른 도시화와 경제 발전 속에서 자연을 보존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죠. 저는 한국의 근현대사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경제 강국이 된 나라. 그러나 그 이면에 이런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한 철학이 있었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한강종합개발계획은 단순한 개발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김 박사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그것은 도시와 자연, 사람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었죠. 제가 오늘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도시 개발과 자연 보존이 반드시 상충되는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강은 그 증거입니다. 제 말에 김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경제 발전을 위해 자연을 희생시키는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한강을 통해 교훈을 얻었죠. 진정한 발전은 자연과 함께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 저녁, 저는 홀로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한강의 흐름,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가족과 함께 피크닉을 즐기는 시민들, 강변을 조깅하는 사람들. 저는 강이 도시와 맺을 수 있는 관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강변에는 또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다리와 빌딩들의 조명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강물 위로 도시의 불빛이 반사되는 모습이 환상적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반포대교의 달빛 무지 개분수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색찬란한 물줄기와 빛이 어우러진 장관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25년간 도시계획 전문가로 일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도시는 기능적이어야 한다, 효율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한강은 도시가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강이 단순한 강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도시의 심장이자 시민들의 쉼터이며 한국 현대사의 산증인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밤늦게까지 제가 본 것, 느낀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한강에서 배운 교훈이라는 제목 아래 저는 새로운 도시 계획 철학을 써내려갔습니다. 도시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사람은 자연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다. 한강은 이 단순한 진리를 가장 아름답게 구현해낸 사례이다. 다음 날 저는 김 박사의 추천으로 서울역사박물관을 찾았습니다. 한강의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박물관에서 저는 한강이 서울의 탄생부터 현재까지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한강이 주요 물류 운송로였으며 강변에는 활발한 상업활동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습니다. 박물관에서 나온 후 저는 한강 유적지 몇 곳을 방문했습니다. 한강변에 남아있는 조선시대 나루터 유적,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수도 시설물, 그리고 현대적으로 보존된 역사적 장소들. 이런 유적지들을 보며 저는 한강이 단순히 최근에 개발된 공간이 아니라 오랜 역사를 간직한 장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대적 개발 속에서도 역사적 맥락을 보존하려는 노력이 엿보였죠. 한강은 서울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담고 있는 곳이군요. 저는 유적지 안내원에게 말했습니다. 안내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강은 우리 역사의 증인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두 간직하고 있죠. 3일째 되는 날, 저는 한강 생태공원을 방문했습니다. 도시 한가운데 위치한 생태공원이라니, 이건 역시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공원 안내원은 저에게 한강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종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강에는 약 200여 종의 조류, 60여 종의 어류, 그리고 수많은 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도시 개발 초기에는 이런 생태계가 많이 파괴되었지만 지난 20년간 생태 복원 사업을 통해 많은 종들이 돌아왔죠. 저는 실제로 도시 한가운데서 철새들이 날아오르는 모습, 물고기들이 뛰어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유럽의 많은 도시들에서도 보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어떻게 도시 개발과 생태계 보존을 동시에 이룰 수 있었나요? 저는 안내원에게 물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개발이 우선시되었지만 점차 생태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죠. 지금은 한강 개발 계획에 생태 보존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포함됩니다.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경제 발전과 도시화의 압력 속에서도 자연을 지키고 복원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제 방문이 계속되면서 저는 한강이 단순한 자연 공간이나 도시 인프라가 아니라 풍부한 문화적 공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강에서는 1년 내내 다양한 문화축제와 이벤트가 열린다고 합니다. 서울 세계 불꽃축제, 한강 몽땅 여름축제, 한강 마라톤, 밤도깨비 야시장. 한강은 항상 축제의 중심입니다.
지영 씨가 저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한 주말이면 수많은 시민들이 한강으로 나와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긴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텐트를 치고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 자전거를 타는 연인들, 요트와 카약을 즐기는 사람들, 밴드 연주를 하는 청년들. 한강은 서울 시민들의 진정한 생활 공간이군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지영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에게 한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라 삶의 일부예요. 슬플 때도 기쁠 때도 특별한 날에도 우리는 항상 한강을 찾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한강변의 치맥 문화도 체험해 보았습니다. 강변에 앉아 치킨과 맥주를 즐기며 야경을 바라보는 경험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도시 생활의 질이란 걸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출장 일정의 마지막 날, 저는 한강 수질 관리 시스템을 견학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최첨단 IoT 기술을 활용해 한강의 수질, 수위, 생태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센터의 책임자가 설명했습니다. 센서들이 한강 전역에 설치되어 있고 이 데이터들은 실시간으로 중앙관제 시스템으로 전송됩니다.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즉시 대응 시스템이 가동되는 구조였습니다. 네덜란드는 물 관리 기술로 유명하지만 이런 통합 관제 시스템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저는 솔직히 감탄을 표했습니다. 센터장은 자부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자연재해 대응뿐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영 가능 구역 알림, 자전거 도로 혼잡도 정보, 심지어 피크닉 최적 장소 추천까지요. 실제로 한강 스마트 앱을 통해 시민들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수질 정보부터 문화 행사, 자전거 대여소 위치, 화장실 위치까지 모든 것이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기술이 자연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군요. 센터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스마트 워터시티의 개념입니다. 기술은 자연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연과 더 조화롭게 살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출장의 마지막 일정으로 저는 한강 한 전시관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강의 미래 비전을 볼 수 있었습니다. 2030년까지 우리는 한강을 블루그린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전시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한강을 중심으로 서울 전체를 녹색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거대한 생태축을 구축하는 거죠. 전시관에는 미래 한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다양한 모형과 영상이 있었습니다. 부유식 정원, 수상 태양광 발전소, 자연 정화 시스템, 생태 다리 등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가득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회복 탄력적 도시 인프라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홍수와 가뭄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제방 시스템, 빗물 저장 및 활용 시스템 등이 포함되어 있죠.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선 미래 지향적 비전이었습니다. 한강을 단순히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혁신의 중심으로 삼고자 하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비전이 실현된다면 한강은 정말 세계적인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담당자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한강이 단순히 서울의 자랑이 아니라 세계 도시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도시와 자연의 공존,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2주간의 서울 방문을 마치고 네덜란드로 돌아온 저는 동료들 앞에서 특별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제 사무실 동료들은 제가 한국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한국 서울에서 배운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던 아시아의 도시 개발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보았습니다. 저는 한강의 변화 과정과 그 철학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동료들은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점차 놀라움과 감탄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하지만 마이클, 우리는 네덜란드인들이 세계에서 물 관리를 가장 잘한다고 항상 자부해왔잖아요. 한 동료가 약간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물과 싸워 이기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물과 함께 사는 법을 알고 있더군요.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저는 계속해서 한강의 철학적 접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 해결책이 아닌 문화적,
생태적, 역사적 맥락을 모두 고려한 통합적 접근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로테르담 수변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한강의 사례를 깊이 연구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그들의 접근법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회사의 수석 디자이너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마이클, 당신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너무 기술적인 측면만 강조해왔던 것 같아요. 사람과 문화, 역사를 고려한 접근법. 한번 시도해 볼 만하겠네요. 그날 이후 우리 회사의 도시계획 철학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 중심의 수변 개발이라는 새로운 방향성이 우리의 프로젝트에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강에 대한 저의 경험은 개인적인 깨달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저는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국제 도시계획 컨퍼런스에서 도시 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 한강의 사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한강은 개발도상국들에게 특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경제 성장과 환경 보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니까요. 저의 발표를 들은 여러 나라의 도시계획자들은 한강 모델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은 물론 아프리카와 남미의 여러 도시들에서도 한강 개발 사례를 연구하고 싶다는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마이클, 당신의 발표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하노이도 홍강 개발 프로젝트를 계획 중인데 한강의 사례를 직접 보고 싶습니다. 베트남 도시계획청의 부장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방콕의 차오프라야강 재생 프로젝트에도 한강의 철학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국의 건축가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곧 세계적인 건축 및 도시계획 잡지들은 한강을 21세기 도시 재생의 새로운 모델로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의 한 기사는 서울의 한강은 도시와 자연의 공존이 어떻게 가능한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라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이런 반응에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우연히 발견한 한강의 가치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니까요. 3년 전 우연히 발견한 한강의 매력은 저의 도시계획 철학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전 세계에 한강의 교훈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한강은 저에게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라 깊은 애정을 가진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랜 기간 머물면서 저는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한강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봄의 벚꽃 축제, 여름의 수상 스포츠, 가을의 단풍놀이, 겨울의 얼음 축제까지. 한강은 사계절 내내 시민들의 삶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한강이 모든 세대,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점입니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부자부터 서민까지. 한강은 모두의 강입니다. 저와 함께 온 도시계획자들도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중국의 도시계획자는 우리는 양쯔강과 황허강을 개발하면서 너무 경제적 가치만 추구했던 것 같다고 자기 반성적 목소리를 냈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다시 김 박사를 만났습니다. 저희는 석양이 물드는 한강변을 걸으며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아직도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완성할 수 있었나요? 비결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김 박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급격한 경제 발전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릴 뻔했던 것들에 대한 깨달음이었을 겁니다. 물질적 풍요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김 박사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강 개발의 진짜 성공 비결은 기술이나 자금이 아니라 함께 살아간다는 철학이었습니다. 사람과 강, 도시와 자연, 과거와 미래가 함께 공존하는 철학 말이죠.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을 넘어 삶의 철학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인들에게 한강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 박사는 멀리 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강은 우리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상처이자 희망이기도 합니다. 전쟁의 아픔을 겪었고 산업화의 대가로 오염되었다가 이제는 우리의 자부심이 되었죠. 한강은 한국인의 삶 자체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강이 단순한 도시 계획의 성공 사례를 넘어
한 민족의 정체성과 역사를 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저 마이클 헨스는 네덜란드의 명문 대학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강의실에는 항상 한강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도시 재생의 가장 위대한 사례는 대한민국 서울의 한강입니다. 한국인들은 강을 단순한 물길이 아닌 도시의 생명줄로 바꾸는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저는 매 학기 첫 강의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하지만 한강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차 감동하고 영감을 받습니다. 지금 저는 세계 각국의 도시계획 전문가들과 함께 세계 도시와 강의 공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 프로젝트의 첫 번째 사례 연구는 바로 한강입니다. 저희 연구팀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강에서 찾는다. 파리에는 센 강이, 런던에는 템즈 강이, 방콕에는 차오프라야 강이 있다. 그러나 어떤 도시도 서울만큼 자신의 강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것을 도시의 중심적 가치로 승화시키지는 못했다. 한강은 이제 단순한 서울의 강이 아닌 전 세계 도시 계획가들의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연히 한강을 발견한 저 같은 외국인 건축가의 놀라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종종 한강을 꿈꿉니다. 그리고 깨어나면 자문합니다. 우리의 도시들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까? 저는 최근 한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한강에서 저는 단순한 도시계획의 기술을 넘어 도시와 자연, 인간이 공존하는 철학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의 가장 큰 깨달음 중 하나였습니다. 때로는 멀리서 온 이방인의 시선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우리 자신의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한강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자연과 인간,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강이 단순한 강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한 민족의 역사이자 미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대한민국을 따뜻하게 비추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던 한강 속에는 한 나라의 철학과 품격, 그리고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의 미래가 담겨 있었습니다. 외국인의 시선을 통해 다시 마주한 이 강은 단순한 풍경이 아닌 우리 모두의 자부심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덕분에 그 의미를 더 깊이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한국의 가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의 여정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